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달러를 빼고 다른 걸로 결제 수단을 찾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 있죠. 재정 적자가 엄청 커요. 엄청 큰 상태에서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탁 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막 경기를 박살내가지고 경기 침체를 낳으려고 하냐. 사실은 트럼프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 참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 건데 근데 미국 경제가 좋은 건 팩트죠. 여전히 다른 국가 대비해서 좋거든요. 근데 좋고 나쁘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 다르죠. 사실은 미국 경제는 미국 이외 국가들보다 성장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왜 탄탄한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혁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내용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해지려면은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의 성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이 성과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은 무언가 여기서 또 끌어올리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미래의 성과를 땡겨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출 있죠. 모기지론 같은 대출은요. 마법이에요. 어떤 마법이냐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와서 지르는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면서 갚아나가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미래 소득을 땡겨와가지고 집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래의 성과를 갖다 땡겨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그건 미래의 성장을 땡겨와가지고 지금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활활 탈 수 있게. 그래서 이 캠프파이어의 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되게 많대잖아요. 요것도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옆에 캠프에 가가지고 기름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관세 때리는 거죠. 다른 나라의 성장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글로벌 매크로에 관련된 말씀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네 때문에 다른 나라 때문에 되게 힘들다. 우리가 다 도와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겪을 수 있냐. We have over a $300 billion deficit.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 have deficits with almost every country. Not every country, but almost. 관세로 이 모든 불공정을 정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걸 땡겨오고 다른 나라 걸 가져와 버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되게 뜨거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니까 성장세도 되게 뜨겁고 그 다음에 물가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은 상황이 되니까요.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다른 나라의 금리는 낮은데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여기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갖고 오래 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최근에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최근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얘기들 나오고 있죠. And taking a lot of flack and getting a lot of death threats, by the way. I mean, I'd like to stack them up, you know. But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That's why it has to be done. 이게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잘리는 걸 본 다른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비를 확확 할까요? 아니면 좀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것 같으세요? 경제는 심리가 되게 커요.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 그 다음에 내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심리들이 있죠. 그럼 소비를 갖다 위축시켜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도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이게 미국 경제에는 부메랑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 이외 국가들을 볼게요. 다른 국가들, 넌 US라고 할게요. 넌 US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인플레이션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왜? 성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수요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유럽도 인하했고 영국도 인하했고 한국도 인하했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미국은 달러가 강하지만 이 다른 국가들은요. 달러 대비해서 자국 통화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국 통화가요. 약세를 보이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패를 잡고 있냐면 고금리에 강달러라는 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요, 저금리에 약한 통화라는 패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국가든지 성장을 하려면요, 다음의 것들을 거쳐요. GDP 성장률을 갖다 세부로 구성해 보면은 C 플러스 I 플러스 X 플러스 G라고 해요. G는 거버먼트로 해서 정부 부문인데 여기서 좀 제외하고 보시죠. 자, 보시면 그 나라가 1년간 얼마나 소비했니, 얼마나 투자했니, 얼마나 수출했니, 그걸 합쳐서 연간 얼마나 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소비하고 투자에 있어서는요, 고금리가 유리할까요? 저금리가 유리할까요? 저금리가 좋겠죠. 수출을 잘하려면 내 나라 통화가 약한 게 유리할까요? 강한 게 유리할까요? 내 나라 통화가 비싸면 내 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요. 내 나라 통화가 약하면 내 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싸요. 당연히 약한 통화가 수출에 유리해요. 그래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환율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출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려고. 그러면 저금리는 넌 US에 있죠. 약한 통화도 미국이 아닌 국가들이 페어를 갖고 있죠. 반대로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갖고 있죠. 고금리면 소비에 부담스럽겠죠. 강달러면 수출에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여기 트럼프가 뭘 얘기하냐면은 관세 때린다고 하죠. 보편 관세로 25% 때린다고 하고, 캐나다한테는. 그리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를 또 때린대요. 캐나다에서 철강 수입하잖아요. 그럼 25에 25 더해서 캐나다 철강은 50%예요. 거기에 상호 관세를 얹혀준답니다.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t's a big deal. 그럼 관세가 확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현지에서 철강을 캐나다에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수입해야 될까요? 나중에 관세 50% 맞은 다음에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고금리의 강달러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에,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내 고용에 대한 기대,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걸 계속 가져가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1, 2분기를 바라보면 미국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정말 큰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서 예, 저도 외신에서 그걸 봤어요.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사람들의 논리 중에 이거 있잖아요. 침체를 만들려고 일부러 경기를 박살내려고 한다. 그럼 이제 왜 경기 침체를 낳으려고 하냐?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가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달러를 낳고 있죠. 그렇죠?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 있죠. 재정적자가 엄청 커요. 재정적자가 엄청 큰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세니까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방위비 있잖아요. 우리 천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방위비거든요. 그 방위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럼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미국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좋은 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확 잡아내리겠죠. 그럼 재정적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이 얘기입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That's a big thin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일견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침체라는 게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게 나라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이 침체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침체가 너무 강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강한 침체가 되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장이 너무 둔화가 되죠. 그러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겠죠. 그럼 금리를 낮춰서 재정 지출 늘리는 걸 줄일 수 있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저앉은 걸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되죠. 그럼 재정 지출을 늘려야 돼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내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게 리스크가 워낙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부작용이 좀 커요. 의도적으로 경기를 박살낸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 말에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분의 별명이 매파 중에 매파예요. 매파가 금리 올려가지고 긴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왕이에요.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 경기를 박살내면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물가가 너무 높은데 경기가 박살났잖아요. 그럼 수요가 사라지죠. 수요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뚝 떨어지죠. 그렇게 인플레이션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이어져 오면서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이랬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트럼프가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춰가지고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침체를 일부러 만들어낸다. 그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다른 방법을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면, 지금 미국 행정부도 금리를 낮추려는 니즈가 되게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어떻게 낮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연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금리 낮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한테 금리 낮추라고 지난 1월달 FOMC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근데 이게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잖아요. 물가 부담이 큰데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유일하게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걔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면 물가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네 이러면 탁 튀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 그걸 하나 읽어드리면요, 트럼프가 연준한테 금리 낮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10년물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은행들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와 환율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줘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도록 해서 이걸로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죠. 그 국채를 발행한 걸 누군가 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국가에.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이 규제를 완화하니까 국가에 돈을 많이 빌려주죠.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야 제발 좀 내 돈 좀 빌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릴까요? 금리를 가장 낮게 부르는 분한테 돈을 빌리겠죠. 너도 나도 국채를 사려고 하잖아요. 너도 나도 국가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금리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시중은행들의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원유 생산을 늘리는 거죠.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유가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시차를 두고 내려오게 되겠죠.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면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니까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좀 낮게 적용해 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베센트가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에너지의 생산을 늘리고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서 국가에 돈을 많이 빌려주면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베센트 장관의 SLR 관련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은행의 규제 중에 SLR 규제가 국채 사는 것에 대한 규제인데 그걸 좀 낮춰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게 SLR이에요. 이거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베센트 장관이 밝혔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완화하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1기 때는 연준한테 금리 인하 해라 이렇게 엄청나게 종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연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우린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짜리 금리고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하고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거래할 때 나오는 금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금리를 만나냐면 10년짜리 국채 금리 이런 걸 만나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준금리를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10년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공급을 늘린다거나 은행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아마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잖아요. 오 하면서 막 경기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 적자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금만 악화된다고 해서 막 돈을 때려 붓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해요. 의도적으로 박살내겠습니다 하고 조금 안 좋아지는데 밑에 어떻게든 받치겠습니다 하고는 다르죠. 후자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나 이때보다는 조금은 더 소극적으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겠다.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도 좋아하고 약달러도 좋아해요. 되게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잖아요. 이게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이 딜레마가 있어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기축통화국이면 이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가 그 선호하는 통화인 거잖아요. 그럼 이 통화가 신뢰도가 높아야겠죠. 그럼 이 통화가 신뢰도가 높으려면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 강해야 돼요? 아니면 약해져야 돼요? 굉장히 좋은 통화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통화는요. 강세 통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세 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적자 국가가 돼야 될까요? 흑자 국가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흑자를 내야죠. 그래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축통화는요. 신뢰가 높으려면요.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강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 돌아야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야지 기축통화죠. 안 쓰는 돈이 무슨 기축통화가 됩니까? 모두가 쓰려면 미국에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흘러나오죠? 미국이 적자를 내야 달러가 바깥으로 풀려나오죠. 통용이 많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요.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럼 이게 달러의 약세를 가리키게 되죠. 잠시만요. 기축통화국은요. 신뢰를 위해서 무역 흑자가 나야 돼요. 근데 널리 쓰이기 위해서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럼 무역 흑자를 내야 돼요? 적자를 내야 돼요? 흑자를 내면서 적자를 내면 됩니다.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다. 이 딜레마가 지금도 이어져요. 그러면 지금 미국 행정부가요.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고 싶어요.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려면 달러가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강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러시아 이쪽 블록하고 다른 서방 국가들 블록하고 나눠졌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 브릭스 국가들이 조금씩 달러 말고 다른 걸 가져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달러를 빼고 다른 걸로 결제 수단을 찾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관세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달러 패권을 도전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겠죠. 문제는 뭐냐면 강달러를 유지하니까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힘들어질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달러는요. 무역 적자를 크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약달러를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필요한 거고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필요해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요. 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우리는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는 달러 약세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속으실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강달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환율은 상대 가치죠. 내 나라 통화가 세면 저 나라 통화가 약해야 되죠. 근데 저 나라 통화가 약한 건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요. 강달러가 기본이지만 의도적으로 저쪽에서 약세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달러 약세 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시감이라는 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았고요. 그때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2001년도 7월 30일 날 기사예요.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고조돼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그때도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달러가 계속 빠져요. 그래서 밑에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행정부가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의외의 혼선을 보여주었다. 재무장관은 최근 몇 달간 강한 달러 정책 고수를 거듭 강조했지만 22일 날 G8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부시 대통령은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 강달러를 원하지만 시장에서 약달러가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두 가지 모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때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확 몰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무 강한 강달러보다는요. 약달러 쪽에도 조금은 좀 무게를 두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달러를 낮추는 것들 요거를 갖다가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최근에 좀 나타나는 변화는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이럴 때는 쏠리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세 때리기 하다가 한 달 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에 변수가 많을 때는요,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여러 개를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 3년 전부터 느끼는 변화의 징후는요, 통화 분산이라고 해서 해외 자산이죠. 달러 표시 자산, 엔화 표시 자산, 그리고 금,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야, 달러 계속 뛴대. 야, 엔화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모두가 똑같죠. 근데 언제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냐면, 짧은 기간에 큰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실수를 되게 크게 해요. 왜냐하면 몰빵이 돼버리거든요. 긴 기간 동안에 천천히 돈을 모아가는 전략,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우리가 올해 내년만 투자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긴 호흡에서 달러 자산이나 엔화 자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 이런 거는 유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조언 드려봅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